예, 제가 강의는 이제 오늘 1시간 강의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강의를 올려드릴 건데 이거는 출석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따로 공지를 해드릴 건데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전자수능 보여드린 게 있는데 안에까지 못 들어갔죠. 그 부분을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예, 제가 사무실에서 녹화를 해서 지금 거치대가 없어서 약간 불편할 수도 있긴 한데 우선은 좀 뭐 타이핑 하는데 좀 느리다 뭐 이래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 전자소송 그 전에 이제 어떻게 들어가고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말씀을 드렸죠. 예, 그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릴게. 이제 그때는 서류 이 정도까지만 들어갔어요. 그쵸? 여기에서 소장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 못했죠. 지금은 제가 공인인증서로 들어간 거라 안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전자 시스템 동의하는 건 동의하는 거고 대리인 작성이 있을 수 있고 뭐 당사자 작성인데 지금은 당사자 작성으로 들어갈 거예요. 제출대기 문건이죠. 이거 그 전에도 이제 강의하면서 보여드릴 때 그냥 지워지진 않아요. 나중에 삭제할 수 있긴 한데 그래서 그냥 저렇게 계속 남아 있는 거긴 해요. 이 사건명 보시면은 그 종류가 되게 많아요. 예. 뭐 기타 이게 없는 소송은 그냥 기타로 잡으시면 돼요. 뭐 가장 많이 하는 게 대여금이죠. 매매대금, 대여금, 기타 금전, 뭐 임금 이런 소송도 있고요. 소유권은 건축물 뭐 국가를 상대하는 뒤에 있는 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에 어떤 소송 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손해가 발생하게 된 그 발생 원인 그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해놓는 거예요. 모르시겠으면 그냥 기로 하면 돼요. 이게 기타예요, 기타. 예. 지적재산권 뭐 이런 게 있는데 자나 의는 거의 쓰실 필요는 없는데 자는 좀 쓰실 수 있어요. 자동차 관련해서는 자로 하시면 돼요. 의는 의료소송 예, 손해배상이고 뭐 약정금 이런 거 대여금하고 약정금의 차이는 뭘까요? 예. 대여금은 돈을 직접 빌려준 거예요. 그게 약정금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언제 돈을 1,000만 원을 빌려주고 1,500만 원 받아받기로 한다. 그게 500만 원 이자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붙은 약정일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양수금 채권 양도 양수를 하죠. 채권 양도 양수를 하는 게 보통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요즘은 안 그런가요? 예. 내가 뭐 A라는 사람한테 돈 받을 게 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것도 있어요. 아니죠. 제가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받을 게 있고 B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B보로 그냥 A한테 만약에 둘 다 1,000만 원씩이라고 하면은 A한테 그냥 받으면 안 되냐? 그러면 A한테 어떻게 받겠어요? B라는 사람하고 A하는 사람하고 셋이서 뭐 합의해서 받으면 되긴 하겠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형식적으로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하면 채권 양도 양수를 해요. 제가 A한테 받을 채권을 양도를 해요. 이 채권을 너를 주겠다. 채권 추심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건 채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B도 내 채권을 사는데 그에 대한 대금을 가름하는 거죠. 기존에 있던 채무로 뭐 그런 형태로 해서 채권 양도 양수를 하면은 그건 양수금이 되겠죠. 뭐 공사대금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면 우선 대여금으로 한번 해볼게요. 대여금 재산상 청구죠. 대여금 같은 경우에는 뭐 특허권 이런 건 비재산 청구고 뭐 이런 건 있어요. 평가액 이런 거는 그 부동산 가액이나 이런 겐데 부동산 가액을 속가 산정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보시면 뭐 통상회소, 인지액 계산 이런 게 다 나와요. 인지액 뭐 1,000만 원 미만에서는 소송가액에 1,000만 원이 1,000만 원 소송이라고 하면은 1,000만 원 미만이니까 안 되겠군요. 900만 원이라고 하면 900만 원 곱하기 0.5% 곱하기 0.9 이게 인지대예요. 법원에 소송해 달라고 내는 돈이에요. 그걸 소송 목적의 값이라고 하고 그걸 계산하는 게 이런 거예요. 가사 수수료는 좀 달라요. 예. 그런 식으로 여기 있고 송달료는 뭐 이게 점점 올라요. 예. 뭐 여기도 한 명 한 명 넣으면 계산을 해줘요. 52,000원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이게
처음에는 양쪽 다 우편 송달하는 기준으로 해가 좀 많이 받고서는 환급을 해줬는데, 한쪽에서 전자소송으로 하면 한쪽 분은 그냥 빼도 되죠. 이게 우편료니까요. 상대방 거를 미리 예납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병합, 행정소송 뭐 이런 거 잘 하실 리는 없지만, 통상소송은 이렇게 한다. 소유권 확인해소보다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하실 가능성이 좀 있죠. 만약에 나중에 건물을 샀는데 상대방이 안 주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부동산 가액에 대한 속가 계산기가 또 있어요. 이 부동산 그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언제 몇 년도에 뭐 건축 면적, 그리고 용도, 구조, 뭐 슬라브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철골 콘크리트조가 일반적이죠.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아파트나 아니면 그 집합 건물에 사시니까 통나무 진짜 통나무예요. 시멘트 벽돌조도 있고, 이건 약간 예전에 지은 건물 형태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산정을 해가지고 뭐 건축연도 하면 가감삼률하고 그러면 0. 몇 % 뭐 곱해가지고 계산이 돼요. 이것도 그러니까 요즘에 좀 잘 돼 있죠. 이런 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잘 대입만 시키면 돼요. 토지대장이나 이런 건 민원24 이런 데서 발급받으실 수 있고, 그 등기부 등본 저번에 받을 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돈을 냈죠. 토지대장은 그냥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송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계산을 해서, 이건 지금 대여금이니까 만약에 1000만원이다 이렇게 하면, 관할법원은 지금 여기 부천이죠. 그리고 이제 당사자를 입력하는 거예요. 당사자는 뭐 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당사자 소송이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를 꼭 기입해라. 만약에 대리인이었으면 주민등록 기입을 안 해도 돼요. 당사자니까 저를 알겠죠. 뭐 이렇게 해서 기입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뒤에까지 기입을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다 나오네요. 너무 많이 나오네.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피고를 특정을 해야 되잖아요. 피고를 특정을 해야 되는데, 피고 당사자명은 뭐 피고 이름 정도는 써줄 수 있어요. 성명불상으로 갈 수도 있어요. 뭐 성명불상을 적어도 돼요. 나중에 당연히 보정에 나오겠죠. 이렇게 적어도 돼요. 국내 주소가 아닌 경우고,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적당한 방법으로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지 않을 경우 소장이 각하될 수가 있다. 송달을 못하니까요. 뭐 그 내용을 판단하는 게 아니죠. 내용 자체를 판단하면 기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소송 요건에 해당하는 당사자 특정 자체가 안 됐으니까 기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각하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 주소 불명으로 이렇게 해서 다 저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저고, 상대방은 성명 불상이에요. 우선 이름을 알면 이름으로 적어도 돼요. 여기 적었는데 이름이 김A다 이럴 수도 있죠. 저장. 그러면 여기 김A로 바꾸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뭐 B인 줄 알았는데 A다. 그러면 나중에 당사자 표시 정정을 신청하면 돼요. 좀 이따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작성 예시가 있어요. 이렇게 피고는 원고에게 뭐 1000만원이죠. 저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 1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언제부터 뭐 이자를 많이 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자, 그리고 소촉법상 이자를 12%로 해가지고 넣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보증금, 구상권 뭐 이렇게 다 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나서 대충 적어 볼게요. 넘어가야 돼서 그럴 거예요. 넘어가야 돼서 오늘 지급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냥. 그리고 요건 사실, 예. 이것도 예시는 있어요. 뭐 어떻게 금전을 체결했고 언제 어떻게 돈을 빌려줬는데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갚지 못했다. 그래서 그 돈을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됐다. 이런 걸 쓰겠죠. 뭐 이렇게 써요. 예. 쓰면은 그런 내용은 이제 뭐 여기다 쓰면은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저장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입증 서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한글 파일 그리고 PDF 파일이나 아니면 텍스트 파일이나 아니면 그 뭐 일반적인 워드 파일이나 이런 거는 다 들어가요. 예, 엑셀도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 첨부를 시키면 돼요. 멀티미디어도 그 핸드폰으로 바로 녹음한 거는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변환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우선 변환해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하면 지금은 뭐 파일 넣을 게 없어서 우선 등록을 만약에 하면 여기 가지번호로 붙어요. 그거는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저장을 하면 그 다음에 작성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소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뭐 내용이 원래는 있겠죠. 내용이 있겠는데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제출을 하면 돼요. 제출하면 뒤에는 이제 돈 내는 단계라서 뭐 그것까지는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있고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적사항을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어디에서 조회를 하느냐 어떻게 그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죠. 그거는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그 보통은 핸드폰 번호는 아니니까요. 핸드폰 번호는 연락을 하더라도 카톡 아이디만 알 수도 있겠지만 뭐 돈 빌려주고 이럴 정도면 핸드폰 번호 알죠.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뭐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SNS나 이런 걸로 피싱하는 거 있죠. 결혼하자 그러고 자기 미국 산다 그러고 금을 한국에 보내야 되는데 한국에서 뭐가 막혀서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금방 찾아다 주겠다. 찾으면 주겠다. 뭐 그러면서 이제 뭐 몇천만 원씩 받죠. 그런 경우는 연락처도 몰라요. 전화도 해본 적도 없고. 예. 근데 몇천만 원씩 진짜 줘요. 뭐 그 사람이 주는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좀 더 주의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아쉬움이 들죠. 그런 거 보면 정말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SNS에 들어가서 친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뭐 쪽지 그냥 주고받고 뭐 이런 사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렇게 그리고 그분들이 보통 뭐 금전이 여유로운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그냥 지급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전화번호나 이런 걸 아니까 가장 많이 하는 게 사실주의 신청이에요. 제 사건을 이걸 제기를 할 수 없으니까 잠시만요. 이걸로 우선 보여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소송서류 제출인데 사건이 이미 있는 사건에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조회 신청하다. 사실조회 목적은 뭘까요? 뭐 피고의 인적사항 특정을 위해서 뭐 그런 식으로 적겠죠. 그리고 대상기간을 적어요. 대상기간이 뭘까요? U 플러스라고 하면 나올까요? 예,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면은 안 나오면 이거 찾아서 다 써야 돼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죠. 홈페이지 맨 하단에 보통 있어요. 안 들어가면 뭐 오시는 길 뭐 이런 거 하면 본점 소세지가 있고 그래도 못 찾으시겠다 그러면은 등기부등본 저번에 말씀드린 법인 등기부등본 있잖아요. 그거 발급 받으시면 돼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본점이 본점이에요. 그리고 사실조회를 입력을 하겠죠. 뭐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뭐 귀사에 등록된 전화번호 중에 뭐 이제 020, 0000, 0000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번호가 특정돼 있으니까 만약에 LG U 플러스에 가입이 돼 있다고 하면 그 인적사항을 보내줘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작성 완료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회신이 옵니다. 회신이 오면 그 회신을 토대로 당사자 변경 뭐 이런 걸 신청하면 돼요. 그리고 뭐 신체 감정 이런 건 하실 일은 별로 없고, 증인 신청서 증인은 신청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당사자분들이 증인을 신문하기는 쉽진 않아요. 사실관계만 물어봐야 되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건 일반적이진 않고요. 또 사실조회 정도만 알고 있어도 만약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는데 잘 모르시니까요. 보통 뭐 저희도 종종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뭐 잘못한다기보다는 해당 기관에서 안 받아주는 건데, 사실조회를 신청했는데 해당 기관에서 회신을 해줄 수 없다, 뭐 개인정보 자료라서 무슨 개인정보보호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회신을 해줄 수 없다 뭐 이러면서 밑에 제출명령으로 해달라고 뭐 이렇게 써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문서제출명령 이런 신청서로 해주시면 돼요.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로 하시면 그 동일해요. 내용은 동일하니까 똑같은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뭐 보정, 주소 보정이나 이런 거는 다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다 들어가야 돼서 이거 나중에 그냥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린 게 아니라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사 서류도 보여드렸고, 가사 서류도 내용은 동일해요. 특별대리인 선임하는 것 중에 이제 가사 사건 중에는 좀 하나 알아두시면은 좋은 게, 그 제가 친권자인데 상속을 받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사망한 거예요.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애가 너무 어려요. 근데 재산이 부동산 하나예요. 이거면 친권자이자 양육자로서 이제 양육을 하면서 거기서 거주를 하면서 뭐 재산세나 뭐 이런 걸 납부하고 계속 그래야 되겠죠. 그럼 보통 모친한테 이 부분을 뭐 다 전부 상속을 하게 하면 가장 좋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자기가 양육을 해야 되니까,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데 공동상속인이에요. 그럼 상대방한테 상속을 포기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공동상속이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상속을 포기하면 본인은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 이익이 되자고 이제는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이해가 상충되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특별대리인을 선임을 신청을 해요. 그러면 특별대리인이 선임이 되면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나 아니면 상속재산 분할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녀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을 뺏기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재산을 관리할 수도 없어요. 친권자가 어차피 관리를 해줘야 돼요. 법정대리인이니까요. 법정대리인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법정대리인이 관리하기가 용이하지가 않죠. 본인 재산이 아니니까. 그래서 본인으로 그냥 편입을 해서 그렇게 상속재산 분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좀 좋고요. 뭐 입양이나 이런 거 하실 일은 별로 없으시니까. 입양을 하고서는 입양 파양 사유가 생기면은 혹시나 이 친양자 입양하고 일반 입양하고는 약간 달라요. 조건도 다르고요.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는 친양자 입양이에요. 친양자 입양은 예전에는 그냥 아예 그 출생신고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본인 호적으로 그냥 바로 자신의 자로 신고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친양자 입양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고, 저번에 말씀드린 아예 조정으로 들어가서 처음부터 해결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아까 전에 뭐 민사사건에서도 보셨지만 가압류 가처분을 여기 따로 신청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여기도. 근데 내용은 동일해요. 내용은 가처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해요. 재산 분할 때문에. 재산 분할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부동산 같은 걸 처분을 해버리면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본인이 그 재산을 직접적으로 가져오겠다. 이거는 권리는 재산분할 청구권인데 그걸 금전으로 환가를 해가지고 가압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분 상당을 가처분할 수도 있고 그래요. 좀 다르죠. 민사는 해당하는 채권적 권리가 그 계약관계에 의해서 특정이 되는데 재산분할 청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어느 쪽으로 가든지 선택권이에요. 그 부동산의 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 같으면 차라리 지금 돈을 안 바꾸고 난 그 지분을 받겠다. 뭐 이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제소명령 신청이 있는데 뭐 이거는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가압류나 가처분 했을 때 상대방이 계속 시간을 끄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압류만 해놓고 계속 놔둬요. 근데 본인은 이걸 팔아야 되는데 뭐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소송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뭐 상대방이 실익이 없어서 소송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제소명령 신청을 합니다. 제소명령 신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라는 명령이에요. 제소명령이. 그냥 보시면 알겠죠. 상대방이 소를 제기를 안 해요. 그러면은 가압류를 그냥 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제소명령 신청하면 부랴부랴 소장이라 내죠. 그렇게 되면 가압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빨리 다투고 빨리 끝낼 수 있으니까요. 어떤 방식이든지 소송을 진행해서 빨리 종결지려고 할 때 제소명령 신청을 합니다. 과태료 감치 같은 경우에는 뭐 이행 의무 이제 어떻게 보면 적견 뭐 이런 거 안 못하게 할 때 뭐 그럴 때 가끔 해요. 저번에 어떤 분이 이제 상담을 하는데 상대방이 연락도 안 받고 뭐 그래서 어떤 식 이행 의무 위반으로 진행을 할지 막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아이한테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아서 안 하시는 게 어떻겠냐 뭐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데서 했을 수도 있어요. 네. 저는 별로 탐탁치는 않아서 이혼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아이의 환경이 막 변화되면 안 되니까 한두 달 정도는 좀 기다려 보시고 그래도 계속 적견을 면접 교섭을 안 시켜주면 그때는 이런 거를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드려 본 적도 있어요. 뭐 가족관계 관련해서는 개명 신청 많이 하죠. 개명 신청은 뭐 나머지는 거의 하실 일이 없어요. 등록부가 정정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한데 뭐 지금은 없어요. 이거는 예전에 이제 재적 등본을 이제 일반적으로 쓸 때 가족관계 증명서가 아니라 전산화 되기 전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었고 재적 등본 같은 경우에 본인하고 형제관계도 아닌데 형제관계처럼 들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하는 거라 지금은 거의 하실 일이 없으세요. 뭐 회상 파산도 그렇고 행정서류도 하실 일은 없으실 거고 민사 집행 같은 경우에 강제경매, 임의경매는 근저당권가처럼 담보권이 설정돼 있어서 그냥 경매를 할 수 있는 거고 강제경매는 판결문 같은 걸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강제경매 신청 같은 경우도 뭐 많고 자동차나 부동산이 가장 많죠. 이렇게 뭐 항공기 이런 건 없겠죠. 광업권 거의 다 없습니다. 부동산 이쪽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매각 불허가 이런 것도 뭐 지금 아실 필요 없으세요. 그 많이 하는 게 이제 부동산이고 이거는 그 동산도 많이 하고 동산이 간접강제 재산조회 신청 재산 명시를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우선 이거 먼저 볼게요. 채권 압류도 채권 압류는 이거부터 보죠. 그냥 그 압류 추심을 하죠. 보통 압류 전부하고 압류 추심의 차이는 안부 전부를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던 채권 자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그냥 통째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채권을. 추심은 그 사람 뭐 이런 거죠. A라는 사람이 뭐 어디 은행에 국민은행에 예금을 하고 있었어요. 예금을 했는데 예금한 돈이 있어요. 근데 나도 이 A라는 사람한테 돈 받을 게 있어서 A 대신 제가 그 돈을 가져오는 게 추심이에요. 근데 그거 그냥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추심 권한이고 전부는 그냥 그 채권을 통째로 내가 가져온다고 그러면 내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대신해서 가져오는 거하고
그 채권 자체를 가져오는 거하고 뭐 양도 양수 된다고 보면은 뭐 약간 비슷하긴 하죠. 그래서 보통은 근데 압류 추심을 해요. 채권을 전부 명령을 했는데 제가 원하는 만큼의 채권이 없어요. 그래도 제 채권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해서 추심된 금액만큼은 변제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없으면은 이제 다른 데에 또 압류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뭐 압류했는데 상대방이 돈을 다 주잖아요. 그럼 압류 해제를 해요. 집행해제 신청서 내고 뭐 이러면서 뭐 유형별로 있죠. 유형별로 있는데 크게 상관은 집행해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잠시만요. 이게 동산 집행이 안 보여서 부동산 동산 집행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 집에 가서 붙이는 거 있죠. 빨간 딱지라고 하는, 요즘에는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 그래도 드라마에서는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보통 뒤쪽에다 붙이거든요. 안 보이는데. 네. 드라마에서는 아직까지 앞에다 붙여요. 제가 지금 잘 못 찾겠어요. 동산 압류를 하질 않으니까 제가 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 모르겠어요. 한 30만원? 뭐 이 정도 하나? 그리고 이제는 문을 시건장치가 안 열어줄 때는 시건장치를 강제로 열어야 되거든요. 그 돈도 채권자가 납입을 해야 돼요. 안 보이네요. 그런 게 있다고, 동산 압류 집행이 있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채권 배당은 필요 없고, 이제 재산 명시 신청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한테 돈이 얼마가 있냐, 너가 그런 재산 목록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라, 뭐 이런 거고요. 재산 조회는 재산 명시를 했는데 상대방이 각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연락이 안 돼서, 아니면은 연락을 됐는데 제대로 제출 안 하거나 제출을 안 하거나 아예 그냥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재산 조회 할 수 있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되면은 신용불량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대부분은. 나머지는 그냥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 거고. 우선 전자소송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다 말씀드린 것 같네요. 우선 이 정도 하고요. 다른 거는 추가적으로 또 올려드릴게요.